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어려운 마음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운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가족관계까지 헤쳐지고 있는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서럽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 어르신 남편분이 계시고 이분 계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그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20년을 그냥 쓰러진 채로 직장 생활 못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못 하고 벌이가 없으시다 보니 이 여자 어르신께서 평생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하셨다고 해요. 뭐 밤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케어하고 생활을 이끌어 나갔던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 보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셨고요. 그리고 자녀가 4분 있으십니다. 위로 딸 3분 있고 마지막으로 아드님 있으시고요. 지금 뭐 36살 된 첫 번째 딸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그 고등학교 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뭐 2 낳고 그렇게 가족을 꾸리면서 살고 있고요. 두 번째 자녀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남편 뭐 회사원이고요. 뭐 그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딸도 잘 살아서 그 세 번째 딸 남편은 이제 사업하는 남편이고요. 개인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고 거기는 이제 자녀도 3이나 낳아서 아이가 3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 3이 다 열심히 살아서 엄마 닮아서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결혼도 다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아들도 잘 자라서 뭐 대학 다니다가 지금 군 복무 중이고요. 29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알아서 잘 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아픈 남편과 이 엄마가 문제인 거죠. 이 내담자가. 남편분 중풍으로 쓰러진 지 거의 20년이어서 오랫동안 그냥 누워서 생활을 하시긴 했는데 완전히 누워있던 건 아닌데 3년 전에 다시 한번 중풍이 재발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완전 와상 상태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 와상 상태인데다가 언어장애도 와서 이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누워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여자 어르신께서 그동안 막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이끌고 뭐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해왔는데 남편이 완전 와상이 된 이후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남편의 병원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 신청을 해서 긴급지원 서비스라든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그런 지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지만 병원비는 그래도 좀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죠. 긴급지원 서비스에. 그래서 병원비 감면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식사비라든가 병원 식대라든가 기타 검사비 뭐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좀 치료비 이런 거 몇 가지들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출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치료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계속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으로 이제 모셔오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편 간병하면서 병원비에 생활비에 써야 되는데 수익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없는 채로 그동안 이제 하던 일들을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어르신께서 남편 대신에 집안 경제 다 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남편 돌보고 안 해본 일 없이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자녀 넷을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쯤 되니까 이제 그 간병하시면서 이 어르신도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쪽 무릎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뭐 5급 장애인 진단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숨쉬기도 좀 힘드셔서 호흡 문제도 있으시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뭐 통증이 온몸에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어머님도 아프시고 이제 아버님은 완전 누워있는 상황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비도 부족했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따님 분들이 이 친정집을 계속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친정을 돕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뭐 치료비 뭐 이게 이제 너무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친정이 너무 공궁해서 이렇게 막 돕는데 이게 남편에게도 뭐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이제 몰래 친정을 계속 돕다가 결국은 이런 게 이제 다 걸린 거죠. 친정을 돕던 이제 이 따님들의 이 그런 행태 아니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친정을 돕던 일들이 다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빚도 지고요. 친정 도와야 되는데 급하게 뭐 돈이 없으니까 빚도 좀 지고, 근데 그 빚들도 다 걸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엔 사위들이, 남편들이 경제권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안 주고, 왜냐하면 부인을 주면 부인이 자꾸 친정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권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친정집에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잘 방문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딸들과의 관계도 지금 다 이제 소원해진 상태로 이제 견디고 있는 중이신 거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아들은 또 군대 가 있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모든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 어르신, 이 두 분이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사시잖아요. 그나마 저렴하죠. 영구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세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돈이 진짜 너무 없으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그 뭐 1,500만 원 뭐 요 정도의 비용도 사실은 빚을 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으시고, 그 빚뿐만이 아니라 그 빚의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월 임대료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비싸진 않아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뭐 몇만 원 수준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 내실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치 월 임대료도 밀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시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시기도 하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는 건데, 이 여자 어르신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 남편분이 너무 아프신데 근데 집에서 간호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아픈 약비가 들잖아요. 치료 받으시고 약제비 계속 들고, 근데 지금 돈도 너무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무료로 이 남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겠냐. 근데 돈은 없어서 유료는 못 가고
무료 시설인데 남편을 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남편분을 좀 그런 시설에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관리가 될 수 있게 입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시고 상담 오시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간절하고 심각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긴급지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연결을 해드리고, 긴급지원 제도가 예전에도 병원비 지원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생활비도 몇 개월씩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실 수가, 유연하게 또 우선적으로 급하게 바로라도 지원이 가능한 게 긴급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좀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나 너무 어렵다, 어디 수급자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넷이나, 성인 자녀가 넷이나 있고 벌이가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수급자 지정이 되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도 수급자 지정은 거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고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고 지침도 바뀌어서 부양 의무자, 뭐 딸이나 아드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그래도 소득이 있고 뭐 있어도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요 어르신들이 힘들다면 수급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양 의무제도를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조사에 의해서 조사 받으신 후에 수급자로 지정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그건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이분은 수급자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내시면 이제 구청에서 보통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급자 지정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수급자 지정을 받으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도 있으니까 이자도 내셔야 되고 월 임대료도 내셔야 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 안정, 그다음 주거급여 받으실 수 있고, 주거급여나 생활비 급여, 그다음에 의료비 관련돼서 급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그래도 기본은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시죠. 뭐냐면 지금 자녀분들하고 지금 관계가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따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까지 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거는 사실 관계가 무조건 나빠서라기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지금은 진짜 생활이 안 됐던 거잖아요. 자녀분들의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지원을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딸들, 네,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빚까지 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따님들의 마음도 또 이해가 가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또 사회분들,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함께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또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급자 지정이 되시고 최소한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과
관계 회복을 하시고 사위 손자분들하고도 다시 관계 회복하시면서 그 가족들끼리의 그런 소통, 그리고 가족들끼리의 즐거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누리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또 도움을 드리는 게 상담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니까 우리가 가족관계보다 경제적인 게 앞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닌 유산상속 가지고도 좀 갈등이 일어나면 가족 안 보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 부담돼서 가족들 만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죠. 분명히 특히 이 가족은 그렇죠. 경제적인 게 부담되기 때문에 가족들 만나기 힘들고 이렇게 서로 그 가까이 지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까지 흩어져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국가가 그 국가 뭐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준다면 그러면 아마 관계가 더 빨리 잘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가가 최소한의 안정망,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망을 하는 게 유지해주고 돈을 주는 게 그 부양 의무자랑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는 해주는 게 결국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자녀와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를 보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잘 해주면 어르신들 해주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좀 거리 뒀던 이 가족들이 다시 가까워질, 다시 친해질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은 정부가 해주고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서로 친밀하게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최소한의 부양 의무자랑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뭐 어떤 경제적으로 돈이 많던 적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거나 흩어지진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상담하러 오셨을 때 굉장히 두렵고 부끄럽고 서럽고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며느리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그리고 거의 밀쳐지다시피 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셔서 그거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분은 별 반응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나 도와줄 사람, 내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무 서럽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그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처음에 어린 시절부터 생활하면서 부모님 계시고 오빠가 있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오빠가 있었고요. 이 어르신이 한 중학교 되기 전에 9살쯤 됐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빠가 3살 차이인 오빠가 있었고요. 그때 12살인 오빠가 있었고 그 어머니 돌아가시자 마시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모라고 하죠. 계모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모랑 함께 살게 되셨죠. 계모가 들어온 이후에 거기서 아버지 사이에서 계모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낳아서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총 4형제가 있었던 거죠. 이복 형제. 그래서 이복 형제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복 형제랑 살고 계모랑 살다 보니 아무래도 눈치도 많이 보이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 어르신은 좀 영악하게 나는 그 엄마한테 계모한테도 잘 보이고 아빠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하라 그러면 뭐 더 알아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어필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내담자는 이제 좀 예뻐하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신 편이었고요. 그런데 3살 터울 많던 오빠는 계속 이 가족의 이 생활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응하기 힘들어하다가 고등학교 때 결국은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버티다가 적응 못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주 어릴 때 봤잖아요. 그 충격이 계속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고 여전히 이 어르신도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빠의 죽음이 바로 떠오르고 자살 생각이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20대 초반 됐을 때 아버지마저 또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뭐 사실 더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해서 그 집을 나오셨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이 어르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똘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식당도 내시고 식당 운영을 하셨는데 식당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식당을 크게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성과를 내셨죠. 그래서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식당을 이제 크게 운영을 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네,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내가 뭐 식당 일을 하거나 뭐 음식을 하거나 식당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신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는 항상 뭔가 좀 자신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는 좀 불편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좀 마음에 걸려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있어요.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신데 외동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요.
어느 순간 며느리하고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싶을 때 그 며느리가 좀 얘기를 하면 이분도 화를 못 참고 갑자기 파바박 화를 내거나 분노를 좀 폭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나는 며느리에 대해서 계속 좀 불만도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입으로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뭔가 좀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식당이 굉장히 잘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보니 이제 아들 내외가 마땅히 이제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식당을 좀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들 내외한테 내가 한시적으로 이 운영을 맡겨볼 테니 니네가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2년간만 니네가 운영을 해보고 뭐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간 식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고, 그리고 아들 내외가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매달 나한테 생활비 쪽으로 그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받기로 하고, 그리고 맡겼어요. 식당을 맡겼는데, 그리고 나서 지내고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래서 생활비를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라고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그냥 툭 끊어버리고, 얘기도 해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대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운영하던 식당이죠. 찾아갔어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나와서 아니 여기를 왜 찾아오냐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버린 거예요.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렇게 밀어버리는데 잘못해서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틀간 너무 속상하셔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손님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나가라고 밀쳐가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문전박대 당하는 꼴을 보인 것도 너무 창피하시고, 그리고 속상하시고, 그리고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화가 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은 그동안도 이 어르신이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지, 이 남편분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성격의 특성이에요. 뭐라고 입을 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낚시가 취미신데 그냥 낚시 떠나서 낚시하다가 조용히 있다가 돌아오고, 그냥 그거 위주로 그냥 사시는 분이라서 내가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편도 아니고 그런 생각에 소외감도 느끼고 외롭고 힘드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계속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힘들어 하시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잘 못 하십니다. 그리고 요 사건 이후로는 점점 더 그런 얘기하기가 더 힘드시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그런 걸 점점 더 못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하실까? 대인관계에서 당연히 내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왜 못하시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이분이 계모 입장에서 계모 밑에서 크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편안하게 얘기해보고 그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못 하셨을 거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무조건 맞추셨을 거예요. 그쵸? 패턴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냥 맞춰주셨을 거고, 자녀분한테도 무조건 맞춰주셨을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대신에 일과 관련돼서는 일하는 거고, 그때는 계산이 정확해야 되니까, 일과 관련돼서는 아마 엄격하게,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일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은 그렇게 잘 해왔던 거죠. 그렇게 잘 해오셨던 건데, 이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와 일로서 처리하는 게 모습이 굉장히 달랐을 거인데, 그런데 이제 며느님이 들어왔는데, 며느님은 내 완전한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죠. 게다가 아들 내외가 이 일에 뛰어들면서 이거는 이 업무로 얽힌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약간 업무로 얽힌 인수인계하는 대상자 또는 내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며느님을 대하는 태도가 평상시 아드님이나 다른 분들을 대하는 태도랑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며느님은 그런 부분이 또 서운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관계에서 부드럽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좋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얘기하는 거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잘 못하시는 편이다. 그런 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맞춰주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내가 뭐 남편이나 아들은 모르겠지만 며느리한테도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랑은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 패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때문에 며느님이랑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며느님과의 갈등을 없애려고 한다면 며느님도 소중한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며느님하고도 좀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며느님뿐만 아니라 아들, 뭐 남편, 뭐 다 마찬가지인데 친구들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와 무조건 맞춰주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서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그거를 들어주도록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상담 장면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분위기가 좋게, 좋은 관계를 깨지 않는 선에서 내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며느님하고는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시고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내가 며느리랑 싸워서 부부 간에 아들 내외의 사이가 나빠서 불화가 생길까봐 그걸 또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죠. 나 때문에 아들 내외가 불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하시고 상황 판단이 다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 걱정하느라고 또 힘들고 또 나를 자책하고 나 때문에 우리 자식까지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이라도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며느리랑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리고 잘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상담 장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요. 그분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분하고 상담하면서 걱정되거나 점검해야 됐던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힘들 때마다 오빠가 자살했던 부분이 떠오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고 힘들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오빠가 자살했던 상황이 떠오르고, 그리고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그제서야 대답을 하십니다. 아, 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남편도 날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뭐 자식 다 필요 없고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수면제를 사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질문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상담사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모으신 수면제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쭤보니까 한 50알 정도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낚시하러 또 나가면 이번 주말에 가서 또 수면제를 더 처방받아가지고 또 모아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아뒀다가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이 자살 유가족이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힘들 때마다 이런 게 있고, 자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자살 사고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자살 준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도구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심각한 자살 위기 사례로 보아야 하고요. 이분이 자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자살 사고가, 그리고 자살 사고를 낮추기 위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그 사인 같은 거, 난 안전할 거다, 난 실제 자살 시도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약속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동의가 되신다면 그동안 모으신 약들을 안전하게 상담사가 받아두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상담사가 약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받아서 제가 맡아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약을 받죠.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난 자살하지 않겠어, 약속해, 난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라고 하신다면, 그때 그 타이밍에 자살 그 도구들을 이렇게 여기다 맡겨두세요 라고 얘기하셔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충분하게 대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주장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나중까지, 이 연세가 드셔서 이 어르신이 되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대인관계를 힘들어 하시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노년기에 뭐 좀 유연해진다거나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되는 패턴들은 노년기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젊을 때 그런 패턴을 알아서 문제를 좀 수정하고 고치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되신다면 노년기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대인관계의 잘못된 패턴들을 수정하고 그리고 교정해서 좋은 대인관계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 노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더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내가 뭘 바꾸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간다. 그리고 어쩌면 노년기에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최소한의 행복감을 사람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기에 대인관계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년기에라도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고쳐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노력하시고 바꿀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노인상담사들이 어르신들의 대인관계 패턴, 그다음에 의사소통 패턴을 수정할 수 있게 같이 연습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를 많이 찾아서 그렇게 변화를 좀 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바뀐다고 하는 문제여도 평생 한 번은 바꾸면서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바뀌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60대가 됐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80대가 됐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60이 넘고 뭐 70, 80, 90, 100세가 되셔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조금 더 나아지고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오래 사시는 게 축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복한 어르신들의 삶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노인상담사 김은주였습니다.